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흉부심장혈관내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허운입니다. 현재 흉부심장혈관내과에서 대동맥 및 말초혈관 질환, 성인심장, 관상동맥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일보와 함께하는 부산 시민을 위한 건강교실 첫 시간으로 대동맥 질환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대동맥 질환의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동맥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혈관의 관상구조물인 거죠. 이 혈관이니까요. 안에 피가 지나다니는 관상구조물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동맥의 해부, 그 다음에 대동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형이 된 대동맥은 어떤 식으로 고치는지 그 개념과 실제 사례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대동맥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동맥은 그 기둥은 지팡이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팡이에서 각 장기로 예를 들면은 머리,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심장, 그리고 복부의 장기, 그리고 다리까지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팡이의 이 앞부분을 머리 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상행대동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을 저희가 대동맥궁,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대동맥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흉부,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흉부대동맥이라고 부르고요. 횡경막 밑으로는 복부대동맥이 복부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부대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 팔 쪽으로 가는 혈관, 그 다음에 복부 장기로 가는 혈관, 다리, 그리고 골반 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모두 대동맥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동맥의 단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외막, 그 다음에 중막, 그리고 내막, 이렇게 세 겹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생들이 배우는 그림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내막, 그 다음에 중막, 그 다음에 외막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막 부분이 이제 가장 두껍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대동맥 벽을 이루는 혈관 내벽들이 어떤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상이라든지,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변형 등이 생기게 되면 그 병이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젊은 사람의 대동맥과 70대의 대동맥은 혈관 벽에서부터 이렇게 다른 변형을 합니다. 내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비대해지고, 중막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콜라겐들이 증가하고, 외막 같은 경우에는 또 콜라겐이 증가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대동맥 벽이 우리가 이제 고무 호스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푸석푸석해지고 좀 더 탄력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저희 의사 과학자들이 이 대동맥 벽의 변형에 대한 기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밝혀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 혈관벽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겹겹이 돼 있는 그 혈관 내벽들이 이렇게 박리가 된다든지 분리가 되어버린다든지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피멍이 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동맥이 늘어나는 형태는 그 원인이 이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퇴행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냥 오래 사용하면서부터 생기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담배를 펴서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셔서 뭐 고지혈증이 있어서 혈관 내벽이 점점 염증화된다든지 하는 그런 퇴행성 변화들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아까 그 혈관 내벽에서 이루는 물질들, 뭐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 혈관의 탄력성이라든지 혈관의 어떤 내구도를 담당하는 그 물질들이 유전적으로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물질들이 과생성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물질들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병 때문에 유전적으로 대동맥이 부푸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동맥 박리도 더 잘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대동맥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대동맥은 부푼다든지 아니면은 대동맥 그 혈관벽이 박리가 된다든지 하는 원인들로 대동맥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맥류에 대한 정의가 있겠죠. 저희들은 보통 30mm 이상이면은 대동맥류, 부풀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정의는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혈관 정상 직경이 2cm, 20mm 밖에 안 되면 그거의 50% 이상, 그 부분이 30mm 이상이 됐을 때 대동맥류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꼭 30mm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은 외소한 체구나 뭐 키가 큰 분들한테는 적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면을 명심해 주시고 주변 동맥보다 주변 혈관보다 커져 있는 상태를 대동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 대동맥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70년대에는 10만 명당 5명 정도 유병률이 그렇게 낮았다고 그러면은 요 최근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하면서 대동맥의 유병률이 대동맥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동맥류는 저희들이 이제 의사들이 항상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뭐겠어요, 그죠? 혈관이 부풀어 오르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터질 수 있는 거를 제일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터지기 전에 뭔가 치료를 취해 주든지 아니면은 그 터지는 시점을 미리 예측을 하든지 그리고 언제 터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연히 이제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맥류성 변화에서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대동맥이 내막이 손상이 되면서 피멍이 들고 박리가 되는 대동맥 박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서양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동양인들 대상으로 다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대략적인 분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열, 그 다음에 대동맥에 의한 사망, 그 다음에 대동맥 박리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은 이제 사람의 몸 크기에 따른 대동맥 사이즈에 따른 연간 파열의 확률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사람 몸 체표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동맥의 사이즈 센티미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면 클수록 파열이 되거나 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충 체표 면적이 1.7 이 정도면은 뭐 키가 이렇게 크신 분은 아닌데 이런 분들은 5cm 이상이 되면은 1년에 대동맥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터질 확률이 2.9%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이게 8cm가 되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큰 사람은 당연히 좀 더 대동맥이 커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 몸이 원래 그런 거니까 몸이 작은 사람은 좀 더 작은 범위에서 이제 터질 확률이 키 큰 사람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맥의 사이즈와 그리고 체표 면적, 몸의 덩치, 사람의 크기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계시면 되고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일반적인 체중과 키일 때 대동맥 사이즈가 흉부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55mm에서 60mm 그리고 복부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50mm에서 55mm 정도가 저희들이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개념이 아주 단순합니다. 병든 부위를 제거하고 인조혈관으로 갈아주는 것이 고전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궁 일부, 대동맥궁 전체를 같이 인조혈관으로 치환해주는 형태를 이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술적 치료의 방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병든 대동맥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피멍이 든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박리의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고 사진을 보시면 이제 대동맥에 이제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병든 대동맥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앞서 그림과 같이 이제 인조혈관으로 이렇게 치환해주는 수술이 고전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흉복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의 범위가 아주 큽니다. 보시면은 환자의 흉부부터 복부까지 이렇게 크게 절개를 하고 이게 폐, 그다음에 횡격막, 그다음에 복부 장기 이렇게 다 노출시킨 다음에 아주 큰 범위를 이런 식으로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이전에도 시행했었고 앞으로도 시행해야 되는 환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개념이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다른 장기에 손상이 가지 않게, 왜냐하면 대동맥은 복부 장기, 흉부 장기를 다 먹여 살리는 혈관의 시작이니까 그 다른 장기를 보호하면서 인조혈관을 치환해 주는 것이 수술의 기본 개념입니다. 보시면 이게 복부 대동맥류의 모습입니다. 박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대동맥에 절개를 넣기 전에 겸자로 대동맥을 이제 짚는 모습이고요. 대동맥에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대동맥에 절개를 가하고 이렇게 병든 대동맥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맥을 이렇게 잘라내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수술 중에는 이렇게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는 기술이 중요하고 이렇게 혈관을 잘 제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나중에 혈관을 충분히 박리를 하고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조혈관을 넣을 자리를 만들어 두는 모습입니다. 이제 복부 대동맥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복부 대동맥류고요. 원래는 이거의 한 4배 이상으로 훨씬 더 작아야 되죠, 그죠? 4분의 1 이상으로 훨씬 더 작아야 되고, 보면 이제 겸자를 대동맥을 절개하기 전에, 제거하기 전에 이제 비교적 정상인 부위에 이제 겸자를 물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밑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대동맥에 이렇게 절개를 하면 대동맥 안에 있는 이런 우리가 기름때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때가 이렇게 보이고요. 대동맥을 이제 꼬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름때를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인조혈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제 골반까지, 골반 동맥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붙여가지고 Y자 모양으로 이제 인조혈관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가 잘 가는 걸 확인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고전적인 수술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이 많게 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게 되면은 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여러 방법으로 혈관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었는데 90년대 초부터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철망을 인조혈관으로 이렇게 덮은 모양이고요. 이 구조물을 혈관 내에 집어 넣음으로써 그 부풀어 있는 혈관에 압력이 간다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혈액이 이 스텐트 그라프트 내부로만 흐르게 하는 시술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이게 구조물을 짜가지고 혈관 형상에 맞게끔 혈관 내에 집어넣어서 거치하는 방식이고요. 모식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대동맥류 부풀어 있는 모습에서 혈관 내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을 하면은 혈류의 방향이 스텐트 그라프트 내로만 흐르게끔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5개는 스텐트 그라프트가 아주 좋은 시술이고 저희 흉부심장혈관외과에서도 직접 수술방에서 이런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혈관 치환이랑은 다르게 병든 부위를 제거하지 않고 혈관 내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넣어두고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텐트 그라프트 바깥쪽으로 아니면 스텐트 그라프트 자기들끼리 피가 새는 혈류 누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된 대동맥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맥 박리의 그림입니다. 대동맥 박리는 내막의 파열로
아까 내막, 중막, 외막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막이 서로 두 겹으로 이게 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파열된 부분이 있고 그 중막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대동맥, 내막이 이게 서로 분리가 되는, 말 그대로 박리가 되는 질환인데요. 그 박리의 부위가 어느 부위를 침범했냐에 따라서 타입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1형 급성 대동맥 박리, 제2형, 제3형이 있고요. 수술이 필요한 1형, 2형을 저희들이 타입 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형 대동맥 박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A형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궁이나 상행 대동맥을 피멍, 대동맥 박리가 침범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파열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 외에 제3형 타입 B일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행 대동맥, 그러니까 흉부 대동맥과 복부 대동맥이지만 그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 궁을 침범하지 않은 대동맥 박리를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혈압 조절 같은 약물 치료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동맥 박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박리된 내막이 혈관 안에서 커튼처럼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커튼같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 초음파 사진이나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커튼처럼 내막이 팔락팔락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막이 팔락팔락거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외막이 얇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부풀어 올라서 파열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관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지가 많은, 머리로도 피를 줘야 되고 복부 장기로도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 그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둥 안에 커튼이 팔락팔락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나무 가지들의 피가 잘 안 가겠죠, 그죠? 그래서 타입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관류 장애가 생긴다. 관류 장애가 생기면 피가 안 가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죠. 피가 안 가는 부분이 머리면은 의식을 잃을 것이고, 심장이 되게 되면은 심장이 힘이 들면서 멎을 것이고, 그다음에 복부 장기에 관류가 안 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허혈성 손상을 받으면서 장기가 썩게 됩니다. 특히 소장이나 대장 같은 경우에 피를 안 받게 되면 썩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나쁜 물질들이 온몸을 통해 돌면서 혈액 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성 증상과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동맥류처럼 인절관 치환이 아까 말한 수술적 치료의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술과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을 같이 해주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다는 말은 환자에게 최소한의 위해를 가하면서 최소한의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선 내에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말이고요.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대동맥궁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대동맥류의 모습이고요. 대동맥류가 문제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 주변에 피멍이 같이 막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대동맥 파열, 대동맥류가 있는 모습에서 파열이 같이 된 모습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대 여자분이었는데 인절관 치환보다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이 가능한 환자였기 때문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넣은 모습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혈관은 머리로 가는 1번, 2번, 3번 혈관 중에 2번, 3번 혈관을 이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과 시술을 같이 하이브리드 수술을 시행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를 보시면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에 피멍이 들어있고 대동맥 박리가 같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하행 대동맥에는 이렇게 대동맥류성 변화를 보이고 있죠. 지름이 아주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흉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되고요. 피멍이 들고 병든 대동맥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인조혈관입니다. 인조혈관이고 저희가 하행 대동맥이 대동맥 류성 변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술을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인조혈관을 대동맥 안에다 이렇게 넣고 나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병든 대동맥, 피멍이 든 대동맥은 이렇게 인조혈관으로 치환을 다 한 모습입니다. 이후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텐트 그라프트가 병든 대동맥에 들어가 있고 이 앞부분은 인조혈관으로 치환되어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과 스텐트 그라프트를 적절히 사용해서 환자에게 위해를 최소한으로 가하는 하이브리드 시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보시면은 이제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번 환자는 타입 B 대동맥 박리증에서 시간이 오래 경과한 환자입니다. 오래 경과하면은 이렇게 박리가 된 대동맥이 점점 자라가지고 만성 대동맥 류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흉부 대동맥류가 55mm나 60mm가 넘게 되면은 수술이나 시술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파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 추가적인 시술로 똑같이 이제 상행 대동맥은 인조혈관 치환 수술을 했으나 뒤에 남아있는 하행 대동맥, 하행 흉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80대 어르신이었는데요. 보통 다 어르신입니다. 요즘은 다 고령이니까 수술을 받는 데 있어서 80대가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은 거의 한 10cm가 넘는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의 대동맥류로 내원을 하셨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인조혈관으로 이게 어느 게 병변이었을지 모를 정도로 이제 인조혈관으로 치환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눈에 한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80mm 정도 되는 대동맥류였습니다. 대동맥궁과 하행 대동맥에 이제 같이 침범해 있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부분은 인조혈관으로 치환해주고 뒷부분은 너무 수술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스텐트 그라프트를 같이 첫 번째 수술 시행 시에 동시에 시행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나마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대동맥은 아주 큰 혈관이고 우리 몸의 장기에 피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뿌리가 되는 혈관이다. 근데 그 혈관이 부풀거나 대동맥 류성 변화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박리가 되거나 여러 거비로 갈라지면서 피멍이 들거나 하면은 피를 공급하는 주 배관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술적으로 치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술과 수술을 같이 병행을 한다거나 시술만을 한다거나 해서 고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절주 그리고 금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타깝게도 이 혈관 질환은 본인이 알고 있다가 찾아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급성의 형태로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주로 흉통이나 등 통증, 그 다음에 복통 등의 어떤 증상으로 응급실로 내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해운대백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팀이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24시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혈관 건강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입니다. 제 환자들도 70대 어르신은 물론이고 80대 그리고 90대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고령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은 충분히 이전과는 다르게 나이에 비해서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수술이나 시술을 적용하면 되고요. 90대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흉부심장혈관외과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 내 염증을 여러 다양한 물질들이, 나쁜 물질들이 너무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